건설그룹 회장이 시골 시장의 순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7,000원짜리 국밥을 서빙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9년 전 외도를 하고 10억을 받아 사라졌다던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0억을 가진 사람이 왜 허름한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온 아이. 그 아이가 웃는 순간 남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오른쪽 볼에 패인 깊은 보조개. 자기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바로 그 보조개였거든요. 9년 전 아내는 정말 외도를 한 걸까요? 10억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들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차도연 회장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방 리조트 부지를 점검하러 가는 길이었죠.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논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회장님, 점심은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벌써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죠. 위장이 쓰리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무데나 들러. 차는 작은 시골 마을로 접어들었어요. 낡은 간판들이 늘어선 시장 골목이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하나 없는 오래된 장터였죠.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연은 오히려 차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여기서 먹지 뭐. 구두가 시장 바닥에 닿았어요. 양복 차림의 도연은 이 풍경 속에서 확실히 잊을 적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힐끗 쳐다보기도 했죠. 도연은 시장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떡집, 생선가게, 반찬 가게를 지나자 끝자리에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어요. 간판에는 손글씨로 서연인의 순대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테이블 4개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메뉴판 하나가 달려 있었고 순대국밥 7,000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라면 냄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작은 주방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 주방 안쪽에서 여자가 국자를 들고 나왔어요. 앞치마에 국물 자국이 묻어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채였습니다. 고된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숨이 멈췄어요. 퀭한 눈, 마른 볼, 갈라진 손. 그래도 그 눈동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도연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한서연, 9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선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수행비서가 뒤에서 무슨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크게 울렸죠. 두 사람 사이에 9년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사라지고 가게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떨어진 국자를 줍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도 입술도 전부 떨고 있었죠.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설그룹 회장이었죠.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표정을 다잡았어요. 서연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 그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제나 단단하고 낮았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보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처럼 도연에게서 시선을 떼어냈죠. 손님, 자리에 앉으세요. 금방 나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았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건 아픈 티를 내지 않는 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비서가 옆에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회장님, 다른 데로 가시죠.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숟가락 통과 김치 접시가 놓여 있었죠. 평범한 시골 식당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시선은 끝까지 도연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봤어요.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에 데인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죠. 9년 전 그 손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피아노를 칠 때면 그 손가락이 건반 위를 가볍게 미끄러지곤 했죠. 도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10억을 받고 떠난 여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죠. 돈을 받고 다른 남자와 떠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연은 7,000원짜리 국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달아 있었고 신발은 뒤꿈치가 다른 운동화였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밥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서연은 주방으로 돌아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도연은 알 수 없었죠. 가게 안에는 국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9년의 시간은 국밥 한 그릇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깊이였어요. 도연은 결국 국밥을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았을 뿐이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죠. 비서가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도 따라 일어섰어요.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파란색 책가방을 맨 채 운동화 끈도 제대로 묶지 않은 모습이었죠.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뛰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주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밥을 끓이던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죠.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을 의식하는 눈이었어요. 현우야, 안쪽에 가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배고픈데. 밥 갖다 줄게. 어서 들어가. 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잡고 주방 뒤쪽 작은 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의 떠미는 것에 가까웠어요.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안쪽으로 사라졌죠.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요. 까만 눈동자, 짧게 자른 머리, 각진 이마.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죠.
마치 누군가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죠? 분명히요. 그런데 어디서 봤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거든요. 서연은 주방 안쪽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아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아이가 있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행주를 집어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서연 씨, 그 아이, 손님 계산은 저쪽에서 해주세요. 서연이 도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행주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온 힘을 다해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보였죠. 도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거스름 돈을 받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았어요. 시장 골목에는 생선 굽는 냄새가 퍼져 있었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리조트 부지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금 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어린 시절 자기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는 리조트 부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머리는 이미 9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의 겨울이었죠. 도연은 당시 아버지 밑에서 건설 그룹 상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이 된 새내기 남편이었어요. 서연과의 결혼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것이었죠. 서연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문구점을 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룹 안주인은 처음부터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며느리 자리에는 재벌가 딸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도연이 워낙 완고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신혼 시절은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서연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현관에서 맨발로 뛰어나와 맞아주곤 했습니다. 밥을 못해도 매일 도전했어요.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은 적도 있었죠. 도연은 그런 서연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도연은 중동 건설 현장 때문에 2주간 해외 출장을 갔어요. 사막 한가운데 현장이라 통화도 쉽지 않았죠. 겨우 하루에 한 번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오빠, 빨리 와. 할 말이 있어. 할 말. 도연은 그게 뭔지 궁금했지만 곧 만날 테니 그때 듣겠다고 했죠. 서연은 알겠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게 서연에게서 들은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낀 공기를 도연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차갑고 고요한 공기였어요. 사람이 며칠째 없었던 집 특유의 냄새가 났죠. 신발장에 서연의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서연의 옷도 절반이 사라져 있었어요. 도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10번. 계속 받지 않았죠. 문자도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아, 엄마한테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도연은 곧장 본가로 갔습니다.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도연을 앉힌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나갔다.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나갔는지를 몰랐을 뿐이죠.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말에 도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떤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 사진도 있었죠. 남자가 서연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웃고 있었어요. 도연에게 보여주던 것과 같은 웃음이었죠. 수행 비서한테 시켜서 찍은 거다. 한 달 넘게 만나고 다녔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어요. 돈은 엄마가 줬다. 10억이면 조용히 떠나겠다고 하더라. 도연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1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년간의 결혼 생활이 10억짜리였다는 말이었어요. 서연의 웃음도, 현관에서 뛰어나오던 맨발도,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던 손도 전부 10억에 팔아넘긴 것이라는 뜻이었죠. 도연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앉아 위스키 한 병을 비웠어요. 취해서 소파에 쓰러졌을 때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빠, 빨리 와. 할 말이 있어. 할 말. 그게 이별 통보였던 거냐고 도연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서연의 번호는 지웠습니다. 사진도 전부 버렸어요. 결혼 반지는 한강에 던졌죠. 9년 동안 도연은 단 한 번도 서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골 순대 국밥집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겁니다. 10억을 받고 떠난 여자가 7,000원짜리 국밥을 팔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비서가 앞자리에서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뭐가 진짜인 거야? 그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조트 부지 점검은 엉망이었습니다. 도연은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실무진이 설명을 해도 고개만 끄덕였죠. 눈은 설계도면을 보고 있었지만 머리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9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연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이었어요. 서연 측 변호사가 대리로 서류를 처리했죠. 도연은 서연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끝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서연의 요구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10억을 받았으니 더 받을 것도 없겠지 하고 생각했죠. 그때의 도연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배신당한 남자의 자존심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이 여자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혼이 성사된 날 밤 어머니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본가 식탁에는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죠. 아버지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잘됐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만나라.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기울였어요.
아버지는 원래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결정하면 따르는 쪽이었습니다. 박 회장 딸이 아직 미혼이더라. 서울대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온 아이야.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선 안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 좀 지나면 안 본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죠.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뒤로 도연은 일에만 매달렸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비서들은 도연이 회사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도연의 승진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상무에서 전무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남들보다 2배는 빠른 속도였죠. 그룹 내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멈추면 안 됐어요. 멈추면 생각이 나니까요. 빈집에 돌아가면 현관에서 뛰어나오던 맨발이 떠올랐고 소파에 앉으면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로, 숫자로, 회의로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하는 자리에 몇 번 나간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떴죠. 맞은편에 누가 앉아있든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어요. 서재에서 둘이 마주 앉았죠.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나?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라. 지난 일이다. 아버지의 말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잊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죠. 맞는 말이에요. 도연의 분노도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더 무거운 것이었어요. 허무함이었습니다. 1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을까? 현관에서 웃으며 뛰어나오던 그 얼굴도 연기였을까?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고 미안하다며 웃던 그 순간도 가짜였을까? 그 질문들이 밤마다 찾아왔어요. 도연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어요. 도연은 아버지 뒤를 이어 회장이 되었죠. 그룹은 2배로 커졌고 도연은 제게 순위 안에 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남자였어요.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오늘 시골 시장의 순대국밥집에서 국자를 떨어뜨리는 여자를 보는 순간 9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이마를 손으로 짚었죠.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어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 도연의 머릿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까만 눈동자, 각진 이마, 어린 시절 자기 자신과 닮은 그 얼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도연은 비서를 불렀어요. 내일 일정 비워. 네, 내일 오전에 이사회가. 비우라고 했어.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그런 톤일 때는 어떤 질문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논밭 위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죠. 내일 다시 그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9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야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코트 하나를 걸쳤어요.
거울 앞에 서니 낯선 모습이었죠. 양복이 아닌 차도연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비서에게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수행 차량도 거절했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 어제와 같은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익숙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온 길인데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마을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장 골목까지 걸어갔어요. 아직 오전이라 장사를 시작하지 않은 가게가 많았죠. 순대국밥집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오래된 슈퍼가 있었고 그 앞 평상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귤을 까고 계셨죠. 도연은 슈퍼 앞에 멈춰 섰어요. 잠시 망설이다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시골 마을에 이런 차림의 젊은 남자가 오는 일은 드물었을 겁니다. 뭐 사러 왔어? 아, 아닙니다. 저기 순대국밥집 있잖아요. 거기 언제 열어요? 서연이네. 11시쯤 열지. 왜 어제도 왔었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작은 마을에서는 낯선 손님 하나가 큰 뉴스거든요. 네, 어제 점심에 들렀습니다. 맛있지? 그 아가 손맛이 좋아. 할머니는 귤 한 개를 도연에게 내밀었어요. 도연은 받아들었지만 까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 사장님,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서연이? 한 9년 됐나? 처음 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 할머니는 귤을 까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겨울이었어. 한겨울에 왔는데 배가 이만큼 나와 있었지. 할머니가 두 손으로 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임신한 채로요? 그럼. 만삭이었어. 그런데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외투도 얇은 거 하나뿐이었지. 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귤이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건가요? 아무도 없었어.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서 있길래 내가 말을 걸었지. 어디서 왔냐고, 갈 데는 있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그 아가 고개를 저으면서 울더라고.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빈방에 재워줬지. 하룻밤만 자고 가라 했는데 갈 데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며칠이 됐고 며칠이 몇 달이 됐어.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이요. 아이는 여기서 낳은 건가요? 응. 마을 보건소에서 낳았어. 병원비도 없어서 보건소 선생님이 봐준 거지. 애가 나오고 나서도 혼자 다 했어. 도와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도연의 눈앞에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한겨울, 작은 보건소에서 혼자 아이를 낳는 서연. 옆에 남편도 가족도 없이 낯선 마을에서 낯선 할머니 한 분에게 기대어. 그 아이가 지금 그 집에서 뛰어다니는 현우 아니에요? 도연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맞아. 현우. 참 착한 아이야.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할머니가 웃었어요. 현우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죠.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혹시 서연이 아는 사람이야? 도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니요. 그냥 국밥이 맛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도연은 귤을 할머니에게 도로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임신한 채로 왔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는 사람도 없었다. 이건 10억을 받고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0억이면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었어요. 병원도 마음껏 갈 수 있었죠. 굳이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 와서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시장 골목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비서가 찍었다는 사진, 10억이라는 돈, 진짜였을까요? 정말로 서연이 외도를 하고 돈을 받고 떠난 걸까요? 도연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 건 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었어요. 만약 어머니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서연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임신한 아내를 겨울 한가운데 내쫓은 것이 됩니다.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죠. 9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를 꽉 물었죠.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섣부른 판단은 위험했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11시가 되자 순대국밥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서연의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9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그 사진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아이인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도연은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운전대를 잡고 2시간 반을 달렸죠. 고속도로 위에서 몇 번이나 돌아갈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엑셀을 밟았어요.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와 있었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 소리도 안 내고 울더라고. 마을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시장 골목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도연은 순대국밥집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반대쪽 골목으로 들어섰죠. 슈퍼 앞 평상에 지난번 그 할머니가 또 앉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다듬고 계셨어요. 칼질이 능숙했죠. 어머, 또 왔네? 할머니가 먼저 알아봤어요. 작은 마을에서 낯선 얼굴은 한 번이면 기억되나 봅니다. 네, 또 왔습니다. 국밥이 그렇게 맛있어? 서울에서 여기까지? 도연은 옅게 웃었어요. 평상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셨죠. 할머니, 저번에 이야기하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서연 씨가 처음 왔을 때. 응, 그랬지.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물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죠. 뭔가를 가늠하는 눈이었어요. 자네, 진짜 그냥 손님 맞아? 도연은 대답을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 씨가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한참 도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납득이 된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 아가 처음 왔을 때 진짜 딱했어. 할머니는 다시 물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칼질이 아까보다 느려졌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우리 집 빈방에서 한 달을 있었는데 밤마다 울었어. 소리를 안 내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데 벽 너머로 다 들려. 내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하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한 번은 밤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 진통이 온 거야. 근데 병원은 읍내까지 나가야 하고 밤이라 차도 없고 보건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겨우 데려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보건소에서 낳긴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작게 나왔어. 엄마가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랬던 거지. 임신한 몸으로 끼니를 걸은 날이 얼마나 많았겠어. 도연의 이가 꽉 물렸습니다. 관자놀이에 힘줄이 섰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할머니 이야기가 끊기면 안 됐으니까요. 아이 낳고 나서도 혼자 다 했어. 젖이 잘 안 나온다고 울고 아이가 밤새 보채면 안고 마당을 돌고 그때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데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먼 기억을 꺼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줬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 나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니까.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어.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다고. 근데 서연이가 고개를 젓더라고. 왜요? 주소가 없었거든.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어. 아니, 못한 거지. 이전을 하면 자기 위치가 알려질까봐. 도연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위치가 알려질까봐. 그 말은 누군가에게서 숨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숨은 걸까? 도연에게서? 아니면 도연의 어머니에게서?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인심이 좋거든. 반찬집 사장이 반찬 싸다 주고 쌀가게 아저씨가 쌀 한 포대씩 갖다 놓고 서연이가 고맙다고 꾸벅꾸벅 인사하는데 보는 내가 더 마음이 아팠지. 할머니가 코를 한번 훌쩍였어요. 그 아가 자존심이 세. 공짜로 받는 걸 못 견디더라고. 그래서 받은 만큼 갚겠다고 아이 없고 여기저기 일하러 다녔어. 어떤 일이요?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설거지를 하는데 주인이 애가 울면 손님한테 방해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렸어. 도연은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에는 읍내 공장에 다녔어. 플라스틱 포장하는 공장.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왔지. 그 사이에 아이는 내가 봐줬고 할머니의 칼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루에 3만 원 받았어. 그걸로 아이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지. 본인은 라면으로 때우고 몸이 성할 리가 있어?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공장에서 쓰러졌어. 빈혈이었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수액만 맞았지.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입원하면 돈도 없고 아이를 맡길 데도 없으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아가가 참 독해. 보통 사람이면 포기했을 거야. 아이를 입양 보내든 친정에 가든. 근데 서연이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어. 이 악물고 버텼지.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 어딘가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응? 그 9년 동안 서연 씨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 한 번도. 전화 오는 것도 못 받고 명절에도 혼자였어. 설날에 현우 데리고 우리 집 와서 떡국 먹은 적 있는데
그때 내가 물어봤지. 가족은 없냐고. 뭐라고 했어요? 웃기만 하더라. 대답은 안 하고. 그 웃음이 참 씁쓸했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자네 서연이한테 잘해. 그 아가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좀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이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도연은 돌아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얼굴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 뒤편 빈 공터에 섰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도연은 그제야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죠. 9년이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버틴 시간이요. 그 9년 동안 도연은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해외 출장을 다니며 그룹을 키웠죠. 같은 시간 서연은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3만 원을 벌며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쓰러져도 병원에 가지 못했죠. 도연은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자신이 알던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도연은 공터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알아야 했죠. 서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빠짐없이요. 시장 골목 끝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안에서 중년 여자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도연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죠. 뭐 필요해요? 저기 순대국밥집 사장님 아시죠? 서연이? 알지. 왜? 여자의 표정이 약간 경계하는 듯 했어요. 도연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입니다. 근황을 몰라서요. 여자는 도연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언니 진짜 고생 많이 했어. 현우가 돌도 안 됐을 때 읍내 공장 다녔거든.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오는데 한겨울에도 자전거 타고 다녔어. 차비가 아까우니까. 도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한 번은 눈 오는 날 자전거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대. 무릎이 찢어졌는데 병원 안 가고 약국에서 밴드만 사서 붙였다더라고. 그 흉터 아직도 있을 거야. 여자는 김치를 버무리며 말을 이었어요. 현우가 3살 때 폐렴에 걸렸어. 그때는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키는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줬어. 쌀가게 아저씨가 제일 많이 냈고. 도연은 묻고 싶었어요. 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냐고. 왜 도움을 구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연락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언니 대단한 게 한 번도 신세 졌다고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돈 모아서 꼭 갚더라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여자가 도연을 바라봤어요. 근데 오래된 지인이라면서 왜 이제야 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게를 나온 도연은 시장 골목에 서서 순대국밥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서연이 국을 끓이고 있는 거겠죠. 10억을 받고 떠났다는 말. 그건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서연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뱃속에 아이 하나만 안고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순대 국밥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 서너 명이 들어갔죠. 서연이 국밥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슈퍼 할머니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저 가게 서연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차린 거야. 얼마나 걸렸어요? 한 5년. 공장 다니면서 식당 설거지하면서 주말에는 시장에서 떡도 팔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지. 할머니는 순대국밥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겨우 만들었어. 가게 안에 있는 테이블이랑 그릇은 전부 준 거야. 냄비도 다른 식당에서 버린 거 주워온 거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 석 달을 거의 빈 가게로 버텼지. 그래도 서연이가 포기를 안 하더라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어. 그러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지금은 점심때마다 자리가 차. 대단하지? 아무것도 없던 아가가. 도연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서연이네 순대국밥. 손글씨로 쓴 낡은 간판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간판이 달라 보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간판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 시간, 1,000원, 10,000원 모은 시간, 아이를 업고 설거지하던 시간, 그 모든 게 저 간판 하나에 들어 있었죠.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억을 받고 떠났다는 어머니의 말, 외도를 했다는 비서의 사진, 전부 거짓이었어요. 눈앞의 현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나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가게를 차렸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확인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사진, 비서, 그리고 어머니. 9년 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 뒤로 도연은 일주일에 2번씩 마을을 찾았습니다. 리조트 부지 점검을 핑계로 삼았어요. 비서에게는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게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의 진짜 목적지는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시장 골목 끝 그 작은 순대 국밥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서연이 경계했습니다. 도연이 들어올 때마다 표정이 굳었죠.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최소한만 했어요. 국밥 나갑니다. 계산은 저쪽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도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죠. 사실 그의 시선은 계속 주방 뒤쪽 문을 향해 있었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도연이 국밥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데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나왔어요. 책가방을 벗어 의자 위에 던지고 주방 쪽으로 갔죠. 엄마, 나 배고파. 밥 차려줄게. 손 먼저 씻어. 다 씻었는데. 또 씻어. 현우는 투덜거리면서 개수대로 갔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든 채 아이를 바라봤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현우는 키가 또래보다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마른 편이었어요. 하지만 눈이 크고 또렷했죠. 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렸습니다. 서연이 밥과 계란 프라이를 내왔어요. 현우는 의자에 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죠. 밥알이 볼에 붙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배고프단 말이야.
서연이 손으로 현우의 볼에 붙은 밥알을 떼어주었어요. 그 손길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수천 번 반복해온 동작이었겠죠. 도연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묘하게 아팠어요. 저 일상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현우가 밥을 다 먹고 컵에 물을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보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국밥이 맛있어서. 아저씨는 국밥 엄청 좋아하나 봐요. 맨날 오네. 현우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현우가 웃을 때 오른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패였어요. 동그랗고 선명한 보조개였습니다. 도연은 그 보조개를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보조개였거든요. 현우는 이미 뒤쪽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아무도 도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도연은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국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보조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 보조개는 달랐습니다. 위치도 깊이도 모양도 도연의 것과 똑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서울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위스키 한 잔을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죠.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조개. 현우의 오른쪽 볼에 패인 그 보조개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그 안에 오래된 앨범이 한 권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몇 년째 열어보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 흑백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른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선명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의 보조개가 있었죠. 다시 넘겼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왼손에 졸업장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패여 있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차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보조개였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서 도연에게 3대에 걸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깊이로 나타난 보조개였죠. 어머니는 예전에 이것을 두고 차씨 도장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보조개가 현우에게도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위치도 모양도 웃을 때만 나타나는 것까지 전부 같았어요. 도연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만약 현우가 자신의 아이라면 서연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그날 전화해서 하려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빠, 빨리 와. 할 말이 있어. 할 말. 임신 소식? 그걸 전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도연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서연은 쫓겨났습니다. 할 말을 전하지 못한 채요.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서연은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겁니다.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지도 못한 채 한겨울 시골 마을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9년을 살았어요. 아니,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찾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은 위스키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가슴 속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앨범 위에 놓인 유치원 사진 속 어린 도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현우와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도연은 그 사진을 꺼내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며칠 뒤 도연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순대국밥집에 가지 않았어요. 곧장 슈퍼 할머니를 찾아갔죠.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양말에 구멍을 꿰매고 계셨어요. 또 왔구만. 할머니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오는 걸 발소리만으로 알아챈 거였죠. 네, 또 왔습니다. 도연은 평상 끝에 걸터 앉았어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현우 생일이 언제예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바늘을 든 채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물어? 선물을 하나 사주려고요. 국밥 먹을 때마다 말도 잘 걸어주고 귀여운 아이라서. 할머니는 한참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더 캐묻지는 않았죠. 12월 17일이야.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12월이요? 응. 겨울 아이야. 태어난 날도 눈이 왔었지. 그의 겨울 첫눈이었어. 할머니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며 말을 이었어요. 서연이가 보건소에서 낳고 나왔을 때 아이를 이불에 꽁꽁 싸서 안고 있었는데 밖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 내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줬더니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더라고. 도연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12월 17일. 출산일이 12월 17일이라면 임신 시기는 대략 그의 3월이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9년 전 3월을 떠올렸죠. 결혼 첫 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서연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연이 유난히 행복해 보였어요. 도연의 팔짱을 끼고 종종거리며 걷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시기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보조개, 혈연에게만 나타나는 보조개, 그리고 시기까지. 도연은 두 손을 깍지 끼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확실했어요. 하지만 거의가 아니라 완전이어야 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2월 17일. 겨울 첫눈이 오던 날. 서연이 홀로 아이를 낳은 날. 그날 도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회사 송년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웃고 떠들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었겠죠. 같은 시각 서연은 시골 보건소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마를 핸들에 대었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 마음속에 하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그 일은 도연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도연은 여느 때처럼 순대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도연이 오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았어요. 손님이니까요.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손님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현우는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꾹꾹 눌러 쓰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가끔 고개를 갸웃하며 지우개로 박박 지우기도 했죠. 도연은 국밥을 먹으며 슬쩍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내 아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 따뜻함을 더 크게 만들었죠. 그때 현우가 연필을 놓았습니다. 엄마, 머리 아파. 서연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또, 아까도 그랬잖아. 좀 쉬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팔짱을 낀 채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국밥을 마저 먹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 현우가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을 때 현우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현우야. 서연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국자를 내던지고 달려왔어요. 아이를 안아 올렸죠. 현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불이야. 온몸이 불이야.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2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죠. 도연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병원이 어디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9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읍내에 차로 20분. 도연은 현우를 서연의 품에서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뜨거웠어요. 불덩이 같았죠. 작은 몸에서 열이 펄펄 나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놀랄 만큼 가벼웠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앞에 있어. 빨리 가자. 도연은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현우를 안은 채 시장 골목을 달렸습니다. 양복 구두가 고르지 않은 바닥에 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서연이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현우를 눕혔어요. 서연이 옆에 탔죠. 아이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도연은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뒤에서 서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도연은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20분 거리를 도연은 1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현우를 안아들었어요. 서연보다 도연이 먼저 뛰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아이가 고열입니다.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현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작은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현우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이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옵니다. 서연은 닫힌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옆에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닫힌 문 너머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아이가 고열의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일단 수액 처치를 했고
정밀 검사를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열이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자판기에서 물 한 병을 사와 내밀었어요. 서연은 멍한 눈으로 올려다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옆자리에 물병을 내려놓았죠. 1시간 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아이의 혈액형이 AB형 RH 음성입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희귀 혈액형이라 만약의 경우 수혈이 필요하면 보호자 혈액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O형 RH 양성이요.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쪽에서 RH 음성 인자가 온 겁니다. AB형 RH 음성은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RH 음성이어야 나타나거든요. 혹시 아버지 혈액형을 아시나요? 서연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죠. 도연은 의자에 앉은 채 그 대화를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AB형 RH 음성, 도연의 혈액형이었습니다. 정확히 자신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10,0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 그 혈액형이 현우에게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의사가 돌아간 뒤 복도에는 2사람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복도가 조용해서 그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내 아이지? 직접적이었어요. 돌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조개, 생일, 그리고 혈액형, 모든 단서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서연의 입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죠. 서연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환자를 옮기는 침대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갔죠.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복도 안의 시간만은 멈춰 있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꾹 참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늘 그랬어요. 울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죠. 9년 전에도 지금도. 서연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아니, 감정을 전부 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것이 눌려 있는지 도연은 알 수 있었어요. 서연 씨, 대답해줘.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면요? 그러면 뭘 할 건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9년이에요. 현우가 아파도, 배가 고파도,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도 9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유치원 때 아버지 그림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어요. 그날 밤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나는 아빠 얼굴을 몰라서 못 그리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도연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괜찮다고, 엄마 그리면 된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현우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닦을 겨를도 없이 말을 이어갔죠. 이제 와서 내 아이지 라고 물으면 제가 네 라고 할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죠.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어요. 현우 보러 갈게요. 따라오지 마세요. 서연이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 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현우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9년 동안 아빠 얼굴을 모른 채 자란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이번에는 도연이 소리 없이 울 차례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현우의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에 올랐어요. 서연은 끝까지 도연을 쳐다보지 않았죠. 도연도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서울까지 2시간 반. 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위에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죠. 머릿속에서는 9년간의 기억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 서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그 사진들, 카페에 나란히 앉은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때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의 9년을 직접 봤어요.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고 하루 3만 원을 벌며 살아온 여자. 공장에서 쓰러져도 병원에 가지 못한 여자. 10억은커녕 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려고 5년을 모은 여자. 이건 외도를 하고 거액을 받아 챙긴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집에 도착한 도연은 서재로 직행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몇 시인지 압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새벽 1시였어요. 비서실 당직자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9년 전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제 수행 비서였던 사람. 이름이 뭐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연은 서재 캐비닛을 뒤졌어요. 맨 아래 서랍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9년 전 그대로 봉인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혼 합의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서연 측 변호사의 명함이 나왔죠. 도연은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요. 10억을 받은 사람이 왜 위자료를 포기했을까? 그때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의 서류였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 비용조차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9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야 했어요. 사진을 찍은 비서, 돈을 줬다는 어머니,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서연.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맞춰야 했어요. 순서대로 빠짐없이. 도연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당시 수행비서 찾아야 한다. 밤은 깊었지만 도연의 눈에 잠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현우를 위해서, 서연을 위해서, 그리고 9년을 잘못 살아온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이틀 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9년 전 도연의 수행 비서였던 남자. 이름은 정태수. 현재는 그룹을 퇴사하고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날 오후 바로 찾아갔습니다. 인쇄소는 공단 한쪽에 있었어요. 기름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죠. 도연이 들어서자 기계 앞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태수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가 반쯤 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죠. 도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야, 정비서.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태수는 그 눈빛만으로 도연이 왜 왔는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앉아. 도연이 인쇄소 한쪽 의자를 가리켰어요.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게 눈에 보였죠. 9년 전 이야기를 하러 왔어. 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때 당신이 찍었다는 사진. 서연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 그거 진짜야? 정태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대답해. 도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조용했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정태수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인쇄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조작입니다. 정태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요.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사진은 합성한 겁니다. 사모님 사진에 다른 남자를 합성했어요. 카페 사진도, 거리 사진도 전부요. 도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누가 시켰어? 정태수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무릎에 닿을 것 같았어요. 회장님 어머니이십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모님이 외도하는 증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거절하면 그룹에서 쫓아내겠다고. 저는 그때 애가 셋이었습니다. 당장 잘리면 가족이. 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소 안에 기계 소리와 정태수의 울음소리만 섞여 흘렀어요. 10억은.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10억을 줬다는 것도 거짓이야?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쫓아내셨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요. 사모님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는데 정태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천근만 근이라는 말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죠. 인쇄소 문을 나서며 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태수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작아져 갔어요. 차에 올라탄 도연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사진도 외도도 10억도.
전부요. 서연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무릎까지 꿇었는데 쫓겨났어요. 도연의 이가 꽉 물렸습니다. 턱에 힘줄이 섰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 비서를 향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서연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의 말만 믿고 아내를 버렸을까? 도연은 핸들을 한 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경적이 짧게 울렸어요. 공당 골목에 그 소리가 허무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연은 곧장 본가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본가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 집 거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꽃병에 꽂힌 백합이 은은한 향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구두를 신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 모르는 척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감정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 밑에서 분노가 끓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요. 그리고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이었죠. 앉아라. 서서 듣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한참 도연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시킨 일이다. 담담했어요. 놀랄 만큼 담담했죠. 왜?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9년의 분노와 고통이 전부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등을 소파에 기대지 않았어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도연을 마주봤죠. 그 여자 아버지가 문구점이야. 문구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게 이유입니까? 이유가 아니면 뭐가 이유야? 넌 이 그룹의 후계자야.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에 아무나 앉히면 안 돼. 집안이, 학벌이, 배경이 맞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한 톨도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투였죠.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낸 겁니까? 어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였어요. 임신? 몰랐습니까? 서연 씨는 임신한 몸이었어요. 어머니가 쫓아낸 그날 뱃속에 제 아이가 있었다고요. 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수습했죠. 그건 몰랐다. 모르셨겠죠.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아이가 지금 9살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엄마 혼자 키웠어요. 병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자랐어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겁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하지만 도연은 봤습니다. 어머니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 말만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배신했다는 말을 그대로 삼켰어요. 그래서 찾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요. 도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9년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서연 씨가 혼자 울었던 밤도, 현우가 아빠를 그리지 못했던 날도,
전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당분간 뵙지 않겠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불렀어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밖으로 나온 도연은 차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문가 앞도로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늘 그랬죠.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어머니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자신도 공범이었어요.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넣어둔 유치원 사진을 봤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이 웃고 있었죠. 현우와 똑같은 보조개를 하고요.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어요. 서연에게 가야 했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새 서재에 앉아 있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9년을 담을 수 없었죠.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읍내 병원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어요. 접수대에서 현우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3층 305호.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무거웠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어요. 현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어제보다 한결 나아 보였죠.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현우의 이마를 쓸어넘기고 있었어요. 그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을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몸이 본능적으로 현우 쪽으로 기울었죠. 아이를 지키려는 자세였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우가 눈을 깜빡이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 국밥 아저씨다. 현우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현우야, 좀 쉬고 있어.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서연이 현우의 이불을 여미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로 나왔어요. 어제 도연이 울었던 그 복도였죠. 서연은 팔짱을 꼈어요. 방어하는 자세였습니다. 도연을 올려다보는 눈이 날카로웠죠. 할 말이 뭔데요? 도연은 서연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부 알게 됐습니다. 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사진은 조작이었어요. 당시 비서를 찾아가서 직접 들었어요. 사진을 합성한 것도 서연 씨를 쫓아낸 것도 전부 어머니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이 빨개지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을 버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게 만들었어요. 임신한 당신을 한겨울에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다는 말로 넘길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서연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직각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쳐다봤죠.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 씨.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숙인 머리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을 참다 터지는 소리였어요. 울음이었죠.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숨 넘어가는 소리가 복도에 가늘게 울렸습니다. 9년이었어요. 혼자 버틴 9년.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9년. 그 시간의 무게가 서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도연은 고개를 든 채 서연의 떨리는 등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가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에 두 사람의 울음이 소리 없이 번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연이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훔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9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현우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네.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면 그때는 정말 용서 안 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현우에게 가도 좋다는 허락이었죠. 조건부였지만요.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현우가 침대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활짝 웃었어요. 아저씨, 또 왔어요? 여기는 국밥 없는데. 도연은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현우야,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았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 다행이다. 도연은 현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까만 눈동자, 각진 이마, 오른쪽 볼에 보조개, 전부 자신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아저씨, 왜 울어요?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연은 그제야 자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닦았죠.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거짓말. 어른들은 울면서 맨날 그렇게 말하던데. 현우가 씩 웃었어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도연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낯선 아저씨가 왜 갑자기 바닥에 앉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현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사실은 아저씨가 아니야.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저씨가 아니면 뭔데요? 도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만화책이 손에서 미끄러져 이불 위로 떨어졌어요. 아이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은 창가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현우가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9살짜리 아이의 눈에 담기기엔 너무 크고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도연은 무너졌어요.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현우의 작은 손이 도연의 머리 위에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서툴게 도연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도연은 그 작은 손의 온기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들의 손길 아래에서 차도연은 9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재벌 그룹 회장의 얼굴이 아니었죠. 그냥 늦게 온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불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9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참고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정이 있었다? 몰랐다? 그런 말이 9살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아빠가 와서 같이 달리기 하는데 나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이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아빠 대신 뛰어줬는데 애들이 웃었어요. 너네 아빠 없냐고. 서연이 창가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웃었어요. 괜찮다고. 엄마한테도 괜찮다고 했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병실 바닥 위에 떨어졌죠. 한 방울, 두 방울, 작은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죠. 아이가 겪은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현우야. 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참고 있던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표정이었죠. 나 아빠 얼굴 몰랐어요. 유치원 때 아빠 그림 그리래서 못 그렸어요. 그래서 엄마 그렸는데 선생님이 이건 아빠가 아니라고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먼 데 가서 일하고 있다고. 서연의 울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어요. 나는 그 말 믿었어요. 먼 데 가서 일하니까 못 오는 거라고. 그래서 매일 기다렸어요.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현우가 수액줄이 꽂힌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작은 손등이 금방 젖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한테 편지 썼어요. 선물 말고 아빠 보내달라고.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어요. 침대 위로 몸을 기울여 현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어요.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웠죠. 이 아이를 9년 동안 안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도연의 몸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현우는 처음에 몸이 굳었어요. 낯선 품이었으니까요. 아빠라는 사람의 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죠. 하지만 몇 초 뒤 현우의 작은 손이 도연의 등을 잡았습니다. 쥐는 게 아니라 꽉 움켜잡았어요. 손가락에 있는 힘을 전부 쏟아부은 것 같았죠.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으앙, 9살 아이의 울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운동회에서 혼자였던 날, 아빠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날, 크리스마스에 산타에게 편지를 쓴 날, 그 모든 밤이 울음 속에 녹아 있었어요.
도연은 아이를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고 있었어요. 두 팔에 힘을 주고 이 작은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기대어 서서 울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요. 그녀도 9년을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햇살 속에 섞여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멈추지 못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과로가 겹쳐 면역력이 떨어진 거였죠. 의사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또래에 비해 체중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죠. 도연은 서연 옆에 서서 그 표정을 봤어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서연은 줄 수 있는 전부를 줬어요. 자기는 라면으로 때우면서 현우에게 밥을 먹인 사람이었죠. 부족한 건 서연의 마음이 아니라 형편이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부드러웠죠.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9년치가 밀려 있으니까요. 서연은 한참 도연을 바라봤어요. 거절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현우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왔죠. 이사회가 있는 날에도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는 날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일정이 너무 밀리고 있습니다. 밀려도 돼. 도연은 단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도연을 어색해했어요. 아빠라는 존재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저씨라고 부르다 멈칫하고 그렇다고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낯설었습니다. 도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아이 옆에 앉아 만화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푸딩을 사다 주었죠. 수학 숙제를 같이 풀기도 했어요. 현우가 도연을 부르려다 말끝을 흐렸어요. 편한 대로 불러. 아무렇게나 괜찮아.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한참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한번 부르고 나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도연은 웃었어요.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서연도 고개를 돌렸어요. 울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연은 현우를 업어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현우가 도연의 등에 엎여 웃었습니다. 아빠 등 넓다.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9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있었어요. 현우가 20살이 될 때까지, 30이 될 때까지, 그 뒤로도 쭉 채워야 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도연은 현우를 업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누군가 그랬죠. 도연은 그 말을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현우가 퇴원한 다음 주 서연은 가게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서연이네 순대국밥 같은 글씨였지만 깨끗한 나무 간판에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죠. 깨진 모서리도 벗겨진 페인트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도 달라져 있었어요.
낡은 테이블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자도 전부 교체되어 있었죠. 주방에는 새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고 환풍기도 새로 달려 있었어요. 서연은 가게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도 깔끔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바닥도 새로 깔려 있었죠. 하지만 가게 크기는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 4개가 들어가는 작은 가게. 그 규모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게 의도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없애고 새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만든 가게를 그대로 두되 낡은 것만 고쳐준 거였죠. 카운터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허락 없이 고쳐서 죄송합니다. 국밥 맛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서연은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결국 쪽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 뒤로 도연은 주말마다 마을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양복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죠. 처음에는 현우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현우가 먼저 이끌었어요. 아빠, 나 자전거 타는 거 봐줘. 마을 뒤편 논두길에서 현우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작은 자전거였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죠. 도연은 뒤에서 넘어질까봐 따라 뛰었습니다. 아빠,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혼자 탈 수 있어. 현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양복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은 발이 논둑 흙을 밟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을 날렸어요. 바람이 새서 연이 자꾸 떨어졌죠. 현우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연 못 날리네. 어릴 때는 잘했는데. 거짓말. 두 사람이 웃었어요. 논밭 위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가게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멀리서요. 현우가 웃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웃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몰랐어요. 서연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마음을 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9년의 상처는 깊었으니까요. 도연이 매주 올 때마다 서연은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또 사라지면 어쩌나. 현우가 다시 혼자가 되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마음 한쪽을 계속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도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도연이 가게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반찬을 하나 더 내왔어요. 계란말이였죠. 메뉴에 없는 반찬이었습니다. 서비스예요. 서연은 그 말만 하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도연은 계란말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죠. 약간 짰어요. 하지만 도연은 남기지 않고 전부 먹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도연이 마을을 찾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낯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슈퍼 할머니는 올 때마다 귤을 쥐어줬고 반찬 가게 사장님은 눈인사를 건넸죠. 현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빠라는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봐. 현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시험지를 내밀었어요. 수학 95점이었죠. 5점은 어디 갔어? 그건 실수야. 현우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도연이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겨줬습니다. 잘했어. 아빠보다 낫다. 진짜? 아빠 수학 못해? 못하지는 않았는데 95점은 못 받았어. 에이, 거짓말. 현우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의 오른쪽 보조개가 깊이 패였습니다. 도연은 그 보조개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서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적었어요. 도연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죠.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굳어있지 않았어요. 도연이 현우와 웃을 때 곁에서 슬쩍 미소를 짓기도 했죠. 12월이 되었어요. 현우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토요일에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딸기가 올라간 하얀 생크림 케이크였죠. 생일 며칠 남았지만 미리 축하하려고. 현우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우와, 케이크. 서연이 접시와 포크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안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오후 3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죠.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우가 두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었어요. 눈을 꼭 감고 한참을 빌었죠. 뭐 빌었어? 도연이 물었어요. 말하면 안 이루어지는데. 현우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후 불을 껐어요. 케이크를 먹으며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현우가 크림을 코에 묻히고 서연이 닦아주고 도연이 웃고 그뿐이었죠. 그때 현우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도연과 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죠. 아까 소원 있잖아. 응, 말해도 돼?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안 돼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도연은 현우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9회 동안 꿈꿔온 소원이었죠. 도연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도연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웃었어요.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9년 만에 도연이 본 서연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현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깊이 패였죠. 가게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시장 골목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어요. 9년 전에도 눈이 왔었죠. 서연이 혼자 아이를 낳던 그날에요. 하지만 올해 겨울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셋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도연과 서연 그리고 현우의 이야기였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버틴 서연.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자란 현우.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도연.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어디였나요? 저는 현우가 산타에게 편지를 쓴 장면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물 말고 아빠를 보내달라고 썼다는 그 한 줄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아팠던 장면이어도 좋고 도연의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전부 소중하게 읽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좋아요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매주 가슴 뭉클한 사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